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 시한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핵심 예산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구상 중인 추가 규제 완화 방안까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오늘 토론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이 부동산 관련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 참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공공주택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느냐 말씀이 많은데 시장 동향이 제일 좀 궁금하네요. 시장 상황 잘하고 있는 고종환 원장님. 요즘 네, 뭐 집값이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는데 네, 지금 떨어지는 수준 괜찮습니까? 좀 지나친 면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번 좀 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높을 테니까 좀 간결하게 한번 시장 현황을 한 서너 가지 요약해서 진단하면 예. 지금은 이제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전 지역이 이제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하락세 네. 전 지역으로 네. 확산.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최근에 눈에 띄는 대목은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서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마용 성광이라고 했잖아요. 강남과 마포,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 지역의 집값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높다. 퍼센티지를 굳이 따진다면 저도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적게 떨어진 게 이제 대표적인 게 한 20%. 요즘 이제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20%가 한 29% 정도까지. 적게 떨어진 곳이다. 예,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우리가 이제 거래 급감이라고 하잖아요. 거래 빙하기 때문에 급급매 위주로 한두 건 거래가 되어서 이걸 과연 전체가 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약간 좀 의문이고요. 뭐 설명이 좀 길어지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사는 사람이 없어서 금리 급등으로 매수자가 실종이 되어서 이제 거래 빙하기, 거래 실종,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떨어지는 지역은 보니까 서울의 잠실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엘사 아파트가 대표적인데 한 26% 떨어졌어요. 27억짜리가 19억 8천으로. 최고가 대비 26%. 예, 최고가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영끌족이라고 그러죠. 비투했던 그 노도광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억짜리가 심지어 7억으로. 이게 계산기로 두둑해 보니까 거의 40%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40% 떨어진 것도 있고.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은 과거에 수도권을 놓고 보면은 인천 송도라든지 안양 의왕, 소위 뭐 GTX 효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했던 지역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현실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전세 가격도 떨어져요. 전세도. 예, 그러니까 전세와 집값이 동반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인 거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 또 덧붙이면 뭐 한 교수님 설명을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집값 거품이라고 있어요. 버블 축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측정을 한 걸 지난 우리나라 국내의 뭐 KDI나 국토연구원이나 여러 군데서 발표를 했는데 이때 보면 적게는 20~30%, 많게는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그렇게 꼽았는데 30~40% 거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지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좀 시간 관계상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어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이 이 끝이 아니다.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 하락한다면 적어도 지역마다 좀 아까 하락폭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한 1~2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 과거의 경험을 보면 조정 기간이 필요한데 이제 정확하게 보면 올해 그 7월부터 본격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품이 경국 현마다 다르지만 한 30~40% 거품이 끼었었고 거기서부터 20~30% 떨어졌으니까 한 10%, 20% 정도 추가 하락할 것이다.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 우리 한 교수님 평소 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아닙니다. 해오셨는데. 저는 애초에 40%를 봤었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국내 상황뿐이 아니라 미국 금리 인상이 지금 멈추질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물가 지수 뭐 조금 있으면 또 발표하겠지만 그거 보고 올해 또 한 번 올릴 거고 내년에 한 번 예정인데 2번 올리면 이제 그때는 제가 볼 때 더 내릴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 요인으로는 원장님 말씀대로 고수준인데 외부 요인까지 겹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뭐 부동산이든 경제든 심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들 이제 조심하고 시장에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니까 그런 영향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저희가 토론할 이런 내용을 했네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거나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 자,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얘기인데 우선 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뭡니까? 네, 이게 이제 주임사라고도 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 이제 4년에서 이제 8년, 최대 10년까지 이렇게 장기간 임대를 하면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대신에 예. 여러 가지 금융이나 세제상의 혜택을 많이 주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인데 이 제도가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투기에 악용된다.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세제상의 혜택, 세제상의 혜택이라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관한 혜택을 4년짜리는 거의 없애버렸고 4년짜리 없앴고. 예, 그리고 특히 아파트가 투기가 이니까 네.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규로 등록을 못하게 막았어요. 네. 예, 근데 저는 뭐 그 당시로 봐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좀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됐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가진 자들이 이게 일종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지금 오늘 추경호 장관이 말한 의도는 그 두 가지, 예. 정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빠지고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좀 하락의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하나 있어 보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는 이제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예. 예, 소형 아파트도 이제는 우리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매 대상으로 포함시키려. 그러니까 빌라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포함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간을 한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예. 그러니까 장기죠. 그러니까 투기의 악용이 아닌 뭐 10년 정도 보유했다 10년. 그러면 투기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감축시켰던 이 소위 세제상의 혜택을 좀 더 부여해서 네. 뭐 원상 회복이 될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도를 부활하겠다 그런 그렇군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네, 투기로 악용되온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현재는 단독 연립만 돼 있는데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했다면 아파트를 포함시켜서 네. 10년 정도 유지하면 장기 조건으로, 보유하면 장기 보유 하고 5% 이상 올리지 않는다. 민간 등록 임대 제도를 좀 부활시키겠다 아파트에 네, 대해서 예. 그런 생각으로 추경호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우리 고정환 그렇죠. 원장님 이제 그렇게 전월세 가격 안정의 효과도 있다 본 거죠. 민간 쪽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워낙 거래 절벽이 일어나니까 다소 좀 소형 위주로는 거래를 수요를 정상화하겠다. 수요를 늘리도록. 근데 이 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그동안 정말 투기의 주범이다, 온상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한 교수님은 이렇게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한 거 추가 규제 완화 이 제도를 개편하겠다, 뭔가 회복시키겠다고 생각하는 추경호 부총리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일단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 방향. 우리가 임대사업하면 일단 기억이 나시는 게 이제 우리 IMF 때 예. 그 기존에는 이제 주로 사원 임대 쪽으로 이제 기업체들이 임대 사업자를 운영을 했어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예. 거기 출발한 것이 임대건설 촉진법에 출발한 것인데 84년도 얘기입니다. 우리 막 수출할 때. 그러다가 이제 IMF가 오지 않았습니까? 경제도 발전하고 그랬는데 경제가 막 발전하는 중에 IMF가 터진 바람에 기업체들이 건설 현장들이 미분양이 너무 많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건설 현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좀 가진 분들이 이걸 좀 매입해 줘서 좀 경제를 연착륙시키고 건설 현장에도 도움이 되고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경제
회생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타당하다고 본 것이고 아무도 안 사니까. 예.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주면서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파격적으로 줬죠. 그러니까 잘 됐어요. 되고 나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면 이제 살아난 상황에서 호황이거나 별 문제가 없는 수준. 그런데 이제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집값이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선제적으로 임대사업자하고 또 빚내서 집사를 던졌잖아요. 근데 그때 임대사업자 제도가 출발한 것이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에 오판을 해가지고 공급이 뭐 충분하다, 임대 시장을 안정시켜야겠다 이런 의도에서 또 임대사업자를 혜택을 또 확대를 하고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던졌던 4년과 8년을 갖다가 혜택을 더 줬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근데 결국은 그게 뭐로 돌아왔죠? 매물 잠김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4년 임대는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좀 악용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4년 임대는 지금 없애고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파트를 소형 임대 아파트는 서민 실거주에 사용되는 것이니까 이게 투기 요소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걸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지금 이번에 던진 내용이 지금 디테일한 안은 없어요. 그렇죠. 안은 없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대로 단기 임대가 아니라 장기 임대 조건. 예. 그거면 저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장기 임대라면 네네, 10년 이상. 10년 이상이라면 등록임대사업체 부활 찬성한다. 네, 그거는 제가 볼 땐 타당성도 있고 타당성이 있다.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대상의 문제인데요. 예. 건설 미분양 현장에 대해서만 한정줘야 됩니다. 제가 볼 미분양 때 현장에 대해서. 원래 의도가 그거였잖아요. IMF 때. 그 미분양 현장에 대해서 원래 임대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변질돼 가지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 매입 임대 주택을 확대를 하니까 매집을 해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했거든요. 그런 문제는 분명히 박근혜 때 정부 때도 확인됐고 문재인 정부 때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장기 임대, 건설 현장 미분양에 대해서만 허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근데 분명히 어떤 세력들이 계속 아마 정부에다 요구를 할 것이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 풀어줄 겁니다. 이거는 투기꾼을 위한 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부분. 그래서 예. 세부 안에서 정부가 어떻게 갈지 지켜봐야 되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등록임대사업을 부활하려면 장기로 해야 되고 그 임대를 줄 그 부동산은 미분양 예, 그 이해해야 건설 된다. 이 임대라고 조건을- 그랬죠. 예. 예, 저도 그 부분은 한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번에 예. 아마 대책이 나온 다음에 1차적으로는 신규 건설했는데 미분양에 미분양. 대한 혜택이 우선 1차적으로 주어지고 예. 한꺼번에 다 이렇게 완화가 될 게 아니라 예. 이제 매입 임대는 아마 맨 나중 순서로 가는 게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었을 그렇죠, 때 그렇죠. 쓸 예, 카드로 맞습니다.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미분양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장님? 예, 미분양률이 지금 미분양 아파트 기준으로 한 42,000세대가 됐습니다. 그 정도면 예.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까? 위험한 수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평균 임대를 한 6만 5천 세대로 보거든요. 세대 또는 가구 수라고 하는데 본래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대가 이제 한 16만 5천 가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쯤 가면 최근에 미분양, 미계약, 미입주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제가 보면 내년 상반기쯤 가면 평균 정도, 그러니까 6만에서 6만 5천 가구 정도에 달하지 않을까. 요즘 최근에 이제 경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경매 물량이 38% 증가했거든요. 이걸 보면 이 경매 물량 증가와 미분양 증가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같은 방향. 빚을 못 갚아서 이제 내놓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나오는 거라서 예.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아마 내년 중에는 이제 평균 정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등록 임대란 말이 들어가서 꼭 다른 것 같은 건 아닌데 지금 국회에서 공공 임대주택이냐, 공공 분양주택이냐, 정부가 이제 임대주택 예산을 깎았고 분양주택 예산을 늘렸는데 야당 주도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거꾸로 임대주택 예산 다시 살리고 공공 분양주택 예산 줄였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일단 예결위가 있는데 자, 한 교수님, 정부 정책 야당의 반대. 이 공공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의 철학의 문제 같은데 지금 정부 생각, 야당의 생각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게 지금. 두 정당이 사이가 좋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네. 이게 정치인들이 정치를 정말 잘해야 국민이 안 피곤한데 일단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이미 신도시 택지에 대해서는 일정 물량을 갖다가 분양 물량을 하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안 주면 공급 속도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도 표현한 게 답이 있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 우리 저 정비창 용산 정비창이 원래 그 문재인 정부 때 4,000호를 젊은이들한테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뭐 박수를 쳤는데 그게 이제 이 지금 저 프로그램에 의하면 1,500호로 줄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이율배반적이죠. 그리고 청년 역세권 주택하고 청년 원가 주택으로 또 가잖아요. 분양주택으로 가는 거죠, 그게?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미스매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이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비율을 보면 선진국이랑 따져봐도 예. 적정선에 왔다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사실은 매입 임대를 빼면은 적정선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던졌던 임대주택 비율을 다 지으면 딱 선진국 수준에 딱 들어가요. 한 10위 안에. 완벽하게. 근데 지금도 10위 아니라 그러는데 거기서 매입 임대를 빼면 10위가 아니라 한 15위로 멀어집니다. 폴란드 뭐 이런 나라보다 저희가 정책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어야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는 분양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전체 가구 수의 이제 50% 이상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데 공공임대가 35%고 공공분양은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는 일반 건설사에 이제 택지 분양을 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공에서 추진한 것 중에. 그래서 이 비율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속도를 좀 조절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 갖고 갑론을박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제가 볼 때. 국토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한 2박 3일 앉아가지고 서로 터놓고 얘기하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국민들은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적정하게 계속 집이 나오는 걸 원하는데 그 비율을 갖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이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회 교통위에서 야당만 의결을 했고 또 여당은 다 나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덧붙이면 뭐 한 교수님 말씀 듣고 저도 이제 그전에 이걸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 뭐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지금 두 가지가 문제잖아요. 그 야당은 소위 말하면 그 정부의 그 공공주택 예산안 포함해서 뭐 청와대라든지 또 용산공원 이런 개발자 이런 것들을 1조 1천억 원 감액했다 이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표라고 나오는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6조 7천억 원, 6조 원 넘게 이제 다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정쟁의 장점. 너무 정치적인 데 방점이 좀 주어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 한 교수님 잘 설명드렸는데 두 가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서울 지역 같은 건 약 8%입니다. 8%. 뭐 전국에도 8.6이다 이런 그 통계가 있는데요. 선진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20% 정도 됩니다. 16% 정도인데 우리가 선진국의 수준의 절반이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거의 40% 되고 독일이나 이런 곳은 한 20%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다른 연구 보고서를 보면 현재 빈곤층 주거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게 한 1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16%, 뭐 우리가 쉽게 15%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런 정책을 했는데 두 번째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지금 여당도 이 부분을 반드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될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받아줄 필요가 있고요. 저의 얘기는 전향적으로. 두 번째는 이 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청와대나 지금 이 민족공원이나 공원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발표된 거거든요. 그게 공약으로 내걸고 이미 당선이 됐어요. 서로 좀 존중해주고 대화와 타협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가 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이 공공임대주택도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양적으로 늘렸음에도 뭐 보금자리 주택이니 행복주택이니 청년임대니 장기전세니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수요자 맞춤형이 아니라는 거 꼭 왜냐하면 원룸이나 1.5룸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렇군요. 공공 지금 임대주택을 정부와 여당은 6조 원을 줄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6조 원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하는데 줄였다. 왜 줄였느냐?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의 미분양 많이 있다. 아직 들어가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3만 채가 넘는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좀 예산을 줄인 것뿐이지 공공 임대주택 자체를 우리가 확실히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아, 이렇게 그건 좀 국토교통부가 궁색한 설명을 하고 겁니다. 있습니다. 완전히 궁색한데요. 네. 그건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수량을 좀 맞추느라고 네. 그 LH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막 좀 찾지 않는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원하지 많이 않는 진 게 곳에.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수요 공급이 전혀 안 맞는군요. 네, 그런 지역의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래서 그걸 최대한 없애고 네. 그건 예전에 있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는 3기 신도시부터 해서 적재적소에 놨잖아요. 교통계획을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하고 말이 안 맞고 예. 첫 번째. 그러니까 예전 걸 갖다 들여오면 안 되고 이번 정부는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반지하 주택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물이 이제 저 침수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분명히 얘기한 게 강력하게 빈집에 대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거 정책을 살려나가겠다 그랬어요. 예. 그렇다면 요번에는 이 방향은 좀 아닌 거죠. 제가 볼 때. 이왕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더 늘리는 모습이 더 좋았을 겁니다. 좋았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 말하는 중에 또 한 가지가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데 평년에 비하면은 비슷하다. 이런 표현식을 해요. 자꾸. 지난 5년간에 비해서 공공임대 예산이 평균적으로 똑같다. 이라고 국토교통부가 주장하죠. 자꾸 그런 수치 쪽으로 디테일로 가서 이렇게 궁색하게 입장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반지하 주택의 최악의 주거 조건을 우리가 주거복지 선진국답게 하겠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이번 예산에 대한 이런 다툼은 집권 여당인 정부가 그래도 협조를 해서 예. 조금 타협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다 정의당까지도 합세를 했잖아요. 우리가 정치 얘기는 저도 하기 싫은데 정의당이 합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서민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 정책이어야 되는데 이걸 줄인다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지금 뭉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땐 집권여당이 좀 받아들여서 타협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스매치가 난 게 세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저도 이제 이렇게 정부 쪽에 주거복지는 관심이 많아 참여하다 보니까 지금도 개선이 안 되는데 이것만 개선하면 됩니다. 뭡니까? 이 논란이 이게 뭐냐면 미분양이 낮다 하는 거는 꼭 원인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지역의 미스매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주로 외곽보다는 도심에 있기를 직접 근접 지역을 원하잖아요. 이게 지역이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지금 정부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난 정부도 그렇고 그 지난 정부도 여기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양적인 목표에 집착하거든요. 저도 뭐 LH 자문위원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숫자만 채운다. 네, 숫자만 채우는 원하는 곳에 안 짓는다. 근데 이게 개선이 그렇게 지적해도 안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두 번째는 이 주택의 종류가 문제인데요. 세입자들도 살고 싶은 주택은 소위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 그럼 아파트를 공급하면 될 걸 자꾸 실제 공급된 걸 봤더니 다세대나 다가구를 계속 공급을 해요. 그리고 오래된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이걸 또 세를 놓거든요. 예. 자, 이게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짓고 싶은 것은 이거거든 손 씌운 걸 해요.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아까 말하다가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원룸이나 1.5룸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것도 공급 예산에 한정되어서 그렇죠. 공급 목표를 채우다 보니까 관료주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인 가구가 아니고 신혼부부가 들어가면 애가 생기는데 방이 2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와 적어도 우리가 소위 말하면 59제곱미터, 그러니까 자녀를 한두 명 갖추 이런 걸 공급한다면 이건 미분양이 난리도 없고 요즘처럼 이렇게 전세 난 시대에 이 양쪽이 이리 예산 가지고 싸울 이유도 없을 텐데 그러네요. 참 제가 보기에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 여야 정치인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거 취약계층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평수로 공급하는 게 주택에, 아니고 네. 그냥 몇 채 공급했다. 목표만 채우려는 이 정부 탁상현정, 생각에 탁상현정이 이 문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결국 네. 예산 가지고 여야가 싸우는 상황까지 불필요한 계속 가고 싸움을 있네요. 하는 거죠. 그렇게 안 싸워도 되는데 좀 싱가포르 같은 데를 한번 제가 그냥 시간이 부족하지만 싱가포르나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만 보아도 답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지와 무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주제 우리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다음 달 5일부터 분양됩니다. 무려 12,000세대인가요, 이게? 네.
엄청난 분양이 되는데 지금 공사가 아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중단돼 있을 것 같은데. 또 중단됐어요. 이 분양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교수님, 이 상당히 관심도 많은데 예. 경기는 안 좋고 분양 가격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한 7, 80%의 수준의 어떤 성공? 조합 입장에서 예. 이 수요자인 일반 분양분을 기다리시는 이제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는 예. 좀 아쉬운 반은 아쉬운 모습. 왜냐하면 구조도 뭐 창이 비친다 그래가지고 예. 이번에 투명 창을 하기로 이제 다 조합에서 바꿨대요. 맞은편 집이 서로 막 보여가지고 그걸 안 보이게 그러니까 주방뷰. 미러를 한다고 이제 다시 공사비를 추가했는데 일단 분양 가격이 조금만 더 낮았다라면 시장에서 완판될 가능성이 많았었는데. 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부에서 12억까지 집단 대출을 이제 확대를 했거든요. 12억 분양가. 중도금? 네네. 근데 이제 84제곱미터가 13억이에요. 아. 그러니까 집단 대출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딜레마인데 이 부분이 과연 또 이게 전매 제한이 8년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미분양 날 가능성이 좀 존재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당첨이 돼도 또 층이 안 좋은 분들은 또 포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분양가가 조금만 더 낮았다라면 자, 한 8%, 10%만 낮았어도 시장에서 좀 호응이 좋았을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84제곱이 1200가구인데 84제곱에서 어쩌면 조금 안 좋은 로얄층이 아닌 층들은 분양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집단 대출도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 다른 작은 평수는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어떤 대단지 희소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완판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4제곱하고 59제곱은 이제 제가 볼 때 그래서 70을 안 놓은 것 같아요. 예. 70제곱을 놓으면 이게 가격이 부담되니까 59제곱 따면 바로 84제곱이에요. 79제곱이나 75제곱이 없다는 점이 예. 조합에서도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던졌는데 그러니까 1200가구니까 충분히 소화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도금 대출 제가 볼 때. 84제곱미터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조금 걱정 미분양 될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예. 고정원 원장님, 집값이 좀 떨어지는데 이 단지 청약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 네, 가격에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요? 이 둔촌 주거 이 질문인데요. 어떻게 답변하세요, 그럼? 한 교수님 말씀했지만 제가 좀 덧붙이면 세 가지 말씀을 좀 간결하게 네.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가질. 네. 저는 조금 미분양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조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우선 2,700만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무주택자들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꽤 생각보다 높다. 두 번째는 12,000세대의 대규모 단지예요. 예. 가장 최대 단지이고 이번에 분양 물량이 4,800가구로서 또 굉장히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대단지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지가 입주했을 때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좀 평균보다 높게 형성이 돼요. 대단지에서는요? 네. 그리고 이제 강동구가 최근에 강남 4구라 그래서 중강남으로 불린다는 그 입지적 장점. 그러니까 입지적 장점 중강남이라는 두 번째는 12,000세대의 대단지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분양가는 살짝 높아요. 3,600, 700 정도 예상을 저희는 했는데 예. 3,829만 원, 약 3,830만 원이죠. 예. 이 점이고 그리고 이제 분양 성적은 현재 그 한 교수님 아까 설명했지만 중도금 대출 여부에 따라서 이게 평형별로 분양 성적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84제곱미터가 이제 13억 이게 2천만 원을 넘어가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물론 이게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가진 사람 외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좀 제가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40, 50대 주택을 가장 많이 사는 40, 50대인 경우는 84를 선호하거든요. 이런 거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하면 안 돼요? 예, 추가?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규제를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이 10억 5천에서 11억 정도 하니까 네. 이 정도는 좀 맞춰줄 12억이긴 합니다만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좀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청약 가점이 한 최근에 보니까 62점에서 서울 평균 청약 가점이 44점으로 낮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한 44점에서 62점 사이에 있는 분들은 청약을 해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경쟁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다면 그리고 한 50 내지 60점 정도면 가능한데 이 아파트의 단점은 하나는 주방뷰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교수님 이게 너무 설계가 잘못됐어요. 복도식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발코니 확장비 이런 것들이 좀 빠졌어요. 1억 정도 되는데. 아,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가구 조성하고 이러면 지금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건 아시고 청약하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한 교수님 짧게 네. 굳이 청약하자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뭐 또 좋은 조건에 사는 방법 어때요? 어떻게 산다고요? 나중에 계속 좀 기다리 청약하지 않고 아예 좀 기다리면. 그것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둔촌주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입주 물량들이 강남에 많이 있거든요. 그 입주 물량들 중에 아마 또 요새 조금 나왔잖아요. 뭐 입주 미입주 돼가지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좀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관심 많은 84제곱미터가 다 분양이 될지 안 될지 조금씩 다른 의견입니다. 네, 둔촌 주공 그리고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까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무도 연세대 정기영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